자, 우리 예술 지문을 좀 할게요. 자, 16페이지고요. 16페이지. 거기 뒤에 미술 종말론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합시다. 그냥 합시다. 자, 미술 종말론. 자, 요거 볼 때 우리는 자, 예술 지문에 대해서 가볍게 볼 거예요. 자, 예술도 인문 지문하고 비슷하게 읽는 거예요. 예술도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는 크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가 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 인문 같은 경우는 관점, 견해, 주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심이었어. 근데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예술도 뭐가 있냐면 무슨 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상주의, 고전주의 이런 것처럼 예술도 자, 당연히 무슨 주의, 무슨 론, 자, 그리고 무슨 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술가가 예술적 경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읽어주는 거 좋아요? 바로 논증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직적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와 그 다음에 B'의 관계로 자 읽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여기에서 자 A는 자 B다라고 하면 B', B2' 이런 식으로 수직 독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 읽습니다. 수직 독해.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16페이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거기 1번에 기억에 따라서 20세기 미술을 이해한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테의 미술 종말론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직 독해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야. 자, 읽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잘 풀었다. 잘했다. 어유, 잘했네. 둘 다 너무 잘했네. 자, 볼게요. 자, 쌤이랑 같이 가볼까요? 둘 다 다 맞았어. 이거 있잖아. 요거 1번 문제 있잖니? 1번 문제 정답률 50%안 됐었다? 근데 지금 되게 잘 읽었어요, 여러분들. 책 한 것도 본인이 너무 잘했어. 이 녀석들 예쁘다. 원래 예뻤는데 더 예쁘다. 자, 20세기. 자, 미술의 특징은, 자, 밑줄 쳐. 다원성 밑줄.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잖아요. 그쵸? 그럼 다원성과 똑같은 말들 한번, 자, 새로운 방식으로 가볼까요? 다원성과 똑같은 말, 밑에 줄,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밑줄. 이게 다원성이에요. 자, 그래서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자, 단토의 미술 종말론. 자, 지금 이게 따옴표로 묶였으니까 얘가 화제가 됩니다. 자,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부정적 어감과는 달리 밑줄 쳐?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 이게 뭐예요? 다원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원성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정체 상태가 아니라 개방이죠. 그렇죠?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고 바로 이제 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 자체가 우리가 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자, 두 가지를 던져줬어요. 새로운 상황일까? 이거 동그라미 1번. 새로운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게 아닐까? 자, 이어져 온다. 동그라미 2번. 그럼 당연히 뭘 중심으로 끌고 갈 것 같아? 예측이. 2번으로 끌고 가겠죠.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밑줄 쳐.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 이걸 기준으로 보면 자, 똑같은 말 찾아볼까요? 밑에 줄 뭐가 있어요? 화가의 서명이 밑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체적 선택이죠. 이때 다시 첫째 줄 다시 올라가 봐. 오른쪽 끝에 우리가 2번에 대한 앤서를 찾아야 됩니다. 낯선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앤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화가의 서명이죠. 이 화가의 서명 똑같은 말 밑에 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저작권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저작권 미줄 잡고요. 즉부터 끝까지 가로 한번 묶어봐.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자, 화가의 서명, 즉 주체적 선택, 화가의 서명, 저작권,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가볼게요. 이러한 형식의 자율화. 지금까지는 형식의 자율화였어요. 이 자율화가 바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이었어요. 이게 자기 중심화로 갑니다. 자기 중심화 동그라미. 자, 그리고 뭐가 나와요? 통시가 나오죠. 자, 17세기 네모. 자, 그러면 연도나 시대가 나오면 무조건 네모를 쳐주는 건데 이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통시라고 하죠. 통시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돼요? 변화. 변화를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17세기 네모 치고요. 19세기도 밑에 줄 있죠. 네모 치세요. 자, 이제 17세기 올라갑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은 자, 신이나 성인, X, 그렇죠. 벗어나, 그러니까 어디 밑줄 쳐? 친근한 일상 밑줄. 자, 그 다음에 19세기 낭만주의에 와서는 이제 뭘 표현합니까? 내면을 밑줄 쳐줘야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은 자, 예술적 주체성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자율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락이 될 겁니다.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자, 이제부터 시작. 단토. 자, 학자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밑줄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 이제 단토니까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미술 종말론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전 시대까지는 이제 차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의 구분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다원성이라 그랬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오른쪽 제일 끝에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 요거 세모 한번 쳐봐. 자, 뭐 때문이에요? 반면 때문에요. 그러면 반면을 체크해 주고요. 밑에 줄 뭐가 보여요? 비전시적 요소. 이거 역세모 쳐줘야죠.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그리는가, 어떻게 그리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비전시적 요소 윗줄에 구분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즉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자, 이걸 비전시적 요소. 심지어 어디까지? 밑에 줄 비평까지도 우리가 미술로 본다라고 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소변기를 갖다 놓고 그 소변 갖다 놓고 이건 셈이야라고 해서 기성품들도 철저하게 미술품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뭐더라? 난 아직도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몇 억짜리 바나나가 있던데? 바나나 이렇게 해서 붙였죠. 근데 이걸 보러 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띄워서 먹었죠. 그래서 그게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죠. 그건 그냥 바나나야, 그 사람이 먹은 건. 여기에 붙였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예술이 되는 거야. 말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나나를 붙였다고 합시다.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술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이, 즉 자격을 그 사람이 여기에 부여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탈리아에 어떤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 양반 너무 웃겨. 되게 유명한 저기 뭐래더라, 조각가라고 했나?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렇게 조각 같은 경우 미술관에 가면 이게 조각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틀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을 이렇게 하나 봐.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있는 거예요. 미술품의 제목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것은 이 작품의 이름은, 작품도 있었어. 이름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만든 거야.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그 착한 사람만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거 2천만 원에 팔렸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이렇게 요 판만 이렇게 해놓고 제목 본질 뭐 이렇게만 해놓은 거야. 조각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석가모니를 주제로 한 그런 불상을 자기가 하나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리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작품 제목.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이런 변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대 미술의 그런 어떤 구분이 없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참 모르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저는 현대 미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자, 뒤에 넘기시면 우리가 17페이지. 자,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독서는. 자, 17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가 볼 거예요, 쌤이.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음악은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밑줄. 연주를 통해서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입니다. 결국, 자, 보통 음악이라는 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죠? 이렇게 팁으로 하나 이렇게 알면 음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 예술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회화나 조각이라는 것은 공간 예술이에요.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예술이다 보니 사라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악보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18세기 바흐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자, 악보 동그라미 칩니다. 자, 화제가 이제 음악에서 좀 더 구체화되죠. 악보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 갈게요. 오늘날 악보. 자, 이제 화제입니다. 악보 동그라미 잡고요.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자, 눈으로 쭉 봤을 때 음높이와 음길이가 확실히 보일 거예요. 음높이의 세모 잡으시고요. 음길이의 역세모 잡으세요. 그래서 음높이에 두 개 있습니다. 오선과 음자리표. 음길이 두 개 있습니다. 음표와 박자표.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악보의 음높이와 음길이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뭘로 시작해요? 음높이 세모 잡으세요. 그리고 뒤에 연도들 막 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 다음 단락 뭐 보여요? 음길이 역세모 잡으세요. 자, 그 다음 단락도 뭐 보여요? 음길이.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 음높이에서는 이 한 단락 안에 오선과 음자리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밑에 우리가 네 번째 단락에서 음길이에서 음길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두 개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길이의 앞단락은 음표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뒷단락은 박자표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봅시다. 이와 같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높이 세모 잡으시고 오선과 음절의 표는 정확하게 표시되고 음길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죠. 음길이 뭐야? 역세모죠. 그렇죠? 역세모.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전체 이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단락별 실시간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해 가죠? 그러니까 전체 예측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자, 시간 드릴게요. 자, 풀어봅니다. 시작.
잘한다. 자, 둘 다 맞았어요. 아주 잘했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 거냐면, 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자, 구세기경 우리가 네모를 치면, 자,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자, 기호로, 자, 음들 간의 상대적 높낮이, 상대적, 절대적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높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정확한 높낮이 재현할 수 없어요. 그럼 정확한 높낮이의 세모, 이게 P가 되는 거예요. P. 문제점.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죠? 간단한 기호예요. 근데 이거의 최초 원인은 뭐죠? 선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선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후 11세기경 나왔죠? 그래서 비로소 선이 나옵니다. 2선, 4선. 이 중에 최고는 용선이죠. 자, 2선과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요. 자, 현재 사용하는 5선. 자,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5선과 음자리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5선 악보는 14세기입니다. 네모.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5선 악보는 14세기구나. 자, 무렵에 완성되었고요. 또 11세기경 요것도 네모 치면요. 위에 또 11세기경 있지, 그지? 이거랑 엮어주면 훨씬 더 찾기가 쉬워요. 같이 엮어주세요. 그때 뭐니? 음자리표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음자리표는 언제? 11세기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된 명시하는 기능에서 높낮이를 이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다. 자라는 얘기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단락 보니까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 자, 요거 동그라미 잡아주시고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음표를 사용하여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치? 자, 음표를 사용하여, 음표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용하여, 자, 옆에다 화살 쏘고요. 리듬의 표현이 다양.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 이제 요것도 이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특히 요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표현 방법과 그에 대한 효과 의도. 그래서 이런 효과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도 됩니다. 됐죠? 이런 건 늘 출제 요소가 됩니다. 아, 그래서 뭐였습니까? 음표를 사용했더니 자, 리듬이 다양해졌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음표의 효과 의도는 리듬인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밑에 두 번째 단락 이제 박자표 얘기가 막 나오고요. 거기에 14세기 뭐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단락으로 마무리 되는데, 자, 1번 문제 정답은 자, 2번입니다. 그리고 1번 선지 보세요. 다양한 리듬의 표현은 자, 규칙적인 자, 박을 자, 표기한 후에 자, 가능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리듬 표현은 언제요? 음표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음표예요, 음표. 박자표 몇 세기예요? 14세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음표는 13세기예요. 자, 그리고 자, 2번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14세기냐 몇 세기냐 요거의 차이를 잘 구분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3번 볼까요? 음자리표와 박자표는 모두 리듬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모두가 틀렸죠. 왜냐하면 음자리표는 음 높이에 대한 얘기고요. 박자표는 음 길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리듬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음 길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음자리표가 아니고요. 9세기에는 가사에 맞는 상대적인 음길이가 아니라 9세기 찾아가셔서 이것은 음길이가 아니라 높이죠. 높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정답은 2번.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자, 우리가 앞에 자, 단토의 자, 미술 종말론에서는 이 부분 수직구조, 인문지문과 똑같은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는 정말 중요한 건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특정 예술이에요. 대표적인 특정 예술은 여러분들 회화와 건축입니다. 회화와 건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로 읽으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그게 굉장한 어떤 출제 요소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8페이지가 되게 중요해요. 18페이지가 아주 중요하니까 자, 이거 다음 시간에 갈 거예요. 자, 이제 문학을 아름답게 펴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거 할 차례 아닌가요? 요거 끝났니? 아니면 이제 시작해야 되니?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에 백석의 여성 이거 맞죠? 그렇죠. 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거기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변화. 자, 요것도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몇 페이지지, 얘들아? 어? 8페이지. 아, 여러분들 8페이지예요? 왜냐면 요 영상을 이제 저기 은혁이가 보잖아. 은혁이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격리래요. 오늘까지 격리 독감 때문에 오늘까지 격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쌤이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내일 이 녀석입니다. 자, 내일 이 녀석이니까 3시 반. 내일 벌써 월요일이야. 그럼 이제 3, 4이 뭉치네요. 그치? 3, 4 우리 두 친구. 그치? 민서와 연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뭉칩니다. 내 친구가 뭉치네요. 연재 요즘 행복해 보이는 것 같더라. SNS 보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문학. 자, 8페이지. 자, 8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거예요. 저기서 좀 더 가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죠. 그치?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순행 혹은 순차라고 하고요. 시에서는 이렇게도 씁니다. 추보식. 되게 낯선 단어예요. 추보. 그치? 그래서 가끔 저게 나오면 아이들이 당황하고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만약에 학교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추보를 탁 던져주기도 합니다. 저 추보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과거고요. 여기가 현재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으로 간다. 그래서 역순행. 그리고 저희 가면 아주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역전우동. 역전적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역전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 이 둘의 공통점은요. 인과예요. 따라서 밑에 우리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과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죠. 그럼 이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회상의 방식을 많이 취할 수밖에 없어요. 회상. 이 회상이라는 것은 회상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나오면 무조건 회상인데요.
자, 첫 번째, 회고로 가든가, 두 번째, 성찰로 가든가. 이때 회고로 갈 때는 그리움이 중심이고요. 자, 성찰로 갈 때는 깨달음이 중심이에요. 근데 요즘은 회고와 해상을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능이 계속 가면서 자잘한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봐야 되는 지식들을 좀 뭉개는 성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비와 대조를 구분하지 않고, 의탁과 투영을 구분하지 않고, 또 상징과 비유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반어와 역설 자체도 구분하지 않고요. 이게 반어법이니 역설법이니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제 수능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신은 아직까지도 그런 거 구분하잖아요. 그치?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재밌는 거 할 거야. 자,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 자, 이 녀석들 딱 보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슨 구성이라고 하냐면 평면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럼 평면의 반대인 저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입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할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그러면 과거, 현재, 과거 이렇게 나온다든가 현재, 과거, 현재 이게 교차예요. 이렇게 하여서 입체감을 구성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죠. 입체적 구성이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럼 입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요? 변화야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입체적 구성 말고 입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문학에서. 자, CF. 입체적 인물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죠? 그죠? 그럼 입체적 인물은 뭔가가 변할 거예요. 자, 무엇이 변하는 인물일까요? 얘는 성격이 트랜스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겠죠? 이제 입체라는 것은 뭐다? 변화다.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팁 하나 더 들어갈게요. 인물의 성격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할까? 아니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는 게 많을까? 우리가 소설에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대소설 평가원이라 풀어봤을 때 갈등에서 되는 건 몇 개나 있었니? 텍스트에 거의 없었지. 원래는 괜찮은 애였는데 얘가 갈등은 욕망의 충돌이야. 자, 그런데 얘가 성격이 변한 이유는 보통 뭐 때문이야? 시대현실. 그렇지. 시대현실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갈등들은요, 시대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걔 원래 괜찮은 애였는데 걔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서 애가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가 사실 또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는 변한 사람에 대한 서운함은 있어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좀 변해 있거나 예전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했지만 나를 돌아봐도 나도 많이 변했고요. 그럼 그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깊게 미워할 필요도 사실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마음을 멈추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좋으면 마음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김수영은 그랬거든요. 그 사람을 살인을 해서 내가 법적인 조치를 받을 정도가 되어야 그 정도의 마음, 각오가 되어 있어야 각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을 무척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김수영이. 그러다 보니 사실 김수영은 이런 걸 성찰하죠.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줄여서 살인 형량을 받아서 그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누군가를 사랑한 적도 미워한 적도 없었노라 라고 얘기하죠. 정말 시인의 성찰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굳이 그렇게 미워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멈추면 되고요. 그리고 누가 잘 살면 돼? 내가 잘 살면 되지 않나.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복수를 꿈꾸지 말고 최고의 네가 굳이 복수를 한다면 네가 잘 살면 돼. 라는 거. 그래서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주위에 변한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냥 인정하고요. 그 변한 모습이 내가 생각했을 때 서운하고 아쉬우면 나는 이제 마음을 거두는 게 아니고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안녕, 그럼 나도 똑같이 안녕 해줘요. 옛날에는 안녕, 밥이나 먹자, 밥 사줄게, 여기까지 갔는데, 안녕, 그러면, 안녕,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멈추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손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살면서 마음을 많이 멈춰요. 올 한 해도 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반 정도로 손절하는 게 목표예요. 좋은 사람들을 훨씬 더욱더 솎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챙기고 싶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은 사람들만, 내 곁에. 정말 소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벌써 한 몇 명 멈췄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솔길과 같아서 사람이 가고 와야만이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나 혼자만 가면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 대상에 대해서 이만큼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날 요만큼만 생각해요. 이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껴요. 그럼 내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저 사람 잘못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니 저 사람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그러면 길을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죠? 같이 왔다 갔다 해야 길이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전화번호 정리하고 막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리고 막 SNS 막 통째로 지웠다가 막 다시 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걸 깨닫고 나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내비둬요. 그래서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그러면,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진짜 좋은 선물을 사줬을 텐데, 딱 도리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몇천 원짜리 커피 쿠폰 하나 딱 보내주면서, 왜 생일을 알려줬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정도. 마음을 멈추는 거죠. 그 정도죠. 자, 아무튼, 누구 잘못도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입체는 변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간의 흐름, 거기 보여요? 거기 보입니까? 자, 시간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말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요. 10년이 흘렀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하루 중 시간의 경과가 나와 있을 때, 아침에서 점심, 점심에서 저녁, 계절의 바뀜 이런 게 있을 때 겨울에서 봄, 여름에서 가을. 우리 특히 거기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를 선생님이 엮어서 하나 좀 설명해 줄 거예요. 잠시 후에. 회상하는 장면이 있을 때입니다. 눈을 감으니 옛 고향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면서 역순행이면서 회상으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입체감인 거예요. 밑에 별표 하나 쳐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어둠을 살라먹고 해야 솟아라. 시간적 배경은 있어요. 그렇죠? 딱딱 보니까 뭐 어둠도 있고요. 해도 있어요. 하지만 밤에서 아침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미지만 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칠판 봐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C 파트에서 자, C 파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것의 어떤 시간성도 우리가 알아두면 좀 좋아요. 자, 알아두면 좀, 팁입니다, 팁. 자, 보통 우리가 이게 많죠.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많이 표현할 때. 우리가 부정적 상황을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세 가지 이미지로.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그지? 그래서 밤에서 어디로 가요? 보통 아침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겨울에서 따뜻한 봄에 대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시의 전반부고 시의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로 우리가 극복 의지나 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밤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됐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나시가 있네. 자, 백석의 가, 백석의 여승과 나의 덕의 모두의 잠. 이때 백석 예전에 한번 강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백석의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자, 백석은 우선은 일제 강점기 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보통 백석의 시세계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후려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혈연 공동체에 대한 희구입니다. 혈연 공동체 희구. 희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움 플러스 그 다음에 희망이에요. 따라서 저기서 말하는 혈연 공동체는 두 가지 의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과거의 고향일 수 있고요. 옛날 고향은 다 씨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최씨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친족들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걸 확대하면 뭐가 될까요? 확대하면 우리 조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조선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총 세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 성찰을 통한 자, 개인적 성찰을 통한 반성과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극복 의지로 끝나요. 이래서 이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민족의 순환이에요. 선생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시를 소시민 화자와 지식인 화자를 나누어서 설명해 준 적 있니? 소시민 화자와 지식인 화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소시민 지식인 해주신 적 있는데 시에서는 아니고 소설에서는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소시민 화자 같은 경우는 가난, 유랑, 가족 해체. 그리고 지식인 화자일 경우에는 겨울에서 봄. 그거 해줬구나. 그지? 이렇게. 그걸 우리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석의 여승은 그 기준. 가난, 유랑, 가족 해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시민 화자냐 지식인 화자냐. 이때 소시민 화자일 경우에는 극복의지 거의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거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그래. 이 시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나의 덕에 모두의 삶은 그냥 울컥해요. 여러분들은 울컥 안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 보면서 울컥했어요. 자, 시간 드립니다. 1번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시작.
우선 시의 앞쪽은 무조건 차갑다, 거세다, 어둡다. 그건 무조건 부정적 상황이고요. 그 마음 되게 안 좋을 거고요. 마지막 태도만 잡아내십시다. 가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대상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가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정답은 2번이거든요. 정답은 2번인데, 지금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가시의 회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나시의 회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그것만 한번 판별해 봐요. 자, 됐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백석의 여승 한번 볼게요. 자, 대상이 여승이고요. 우리가 이제 백석 일제 강점기고 구체적 인물을 대상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냥 민족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볼게.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고요. 자, 산 가지취, 즉 산나물의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산에 있은 지 오래됐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산 냄새가 나요. 쓸쓸해 보입니다. 물결 잡으시고요. 자, 옛날처럼 늙었습니다. 나는 나 동그라미 잡고요. 나의 심리 어때요? 서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쓸쓸해 보이니까 서러워진 거예요. 자, 이거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연민. 그래요. 연민 잡으셔야 돼. 무조건 연민 잡아야 돼. 자, 여기서부터가 과거 시작입니다. 이 여인, 결국 이 여인이 마지막에 여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갈게요. 여기서 과거 시작입니다. 역순행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현재에서 과거로 갔으니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광.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고요. 여인은 나이가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습니다. 울었다만 물결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여인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섣벌같이 나간 지압이 남편 기다려서 10년이 지나갔어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요. 남편은 돌아오자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어요. 이 표현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치? 돌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죠. 여기 우리가 세 번째 묶어서 딱 네 글자로 뭐라고 쓰면 될까? 내용. 우리가 배운 거 가족 해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시민 화자고요. 자, 극복의지 있나 봅시다. 자, 산꽁도 서럽게 오른 슬픈 물결 잡으시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거기 꽁이라는 것은 슬프다라고 이제 의인법으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동일시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산절의 마당 귀퉁이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자, 중의적 표현이 살짝 나오긴 해요. 눈물방울과 함께라는 의미가나 아니면 눈물처럼 이렇게, 그지? 자, 떨어진 날이 있었다. 하강적 이미지. 결국 극복의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민족의 순환 아니면 여인의 고달픈 삶 이러면 되겠죠. 즉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소설처럼 순서대로 배열해라 그러면
2, 3, 4,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자, 나시 한번 볼게요. 자, 성이 나시라 나에 배치한 건 아니에요. 자, 못 위에 잠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강의할 땐 크게 뭐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우연히 이 시를 딱 봤는데 시험 대비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 그냥 강의 막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이걸 우연히 딱 봤는데 뭘 찾다가 그때 울컥하더라고.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서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제비집이 다 가득 차요.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못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뭐뭐 씁니다, 뭐뭐요라고 하면 이런 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경어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어체는 대화체로 봐요. 알겠죠? 경어체도 대화체를 봅니다. 경어체로 뭐뭐 씁니다, 뭐뭐요. 그리고 경어체가 사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섬세하다라는 효과까지 있어요. 자, 다시 경어체는요, 이거 경어체도 대화체로 보고요. 그리고 경어체가 사용되면 섬세하다라는 효과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그렇지? 아비가 잘 데가 없네요. 자,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자,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울컥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종암동 버스 정류장.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 회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의 매개체는 뭐냐면 제비들인 거예요. 그쵸? 자, 갑니다. 종암동. 자, 동네 이름 나오면 네모치세요. 앞으로. 그러면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현장감, 사실감을 부여하니 이런 선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은 자, 네모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동 이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산업도시화로 가게 됩니다. 자, 갈게요.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 자, 세모 잡아줘야죠. 거세다 이미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에 관심이 둬요? 사내죠. 그러니까 얘가 대상인 거예요. 그럼 사내의 정서와 태도를 잡으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자, 뭐 어차피 화자는요, 화자는 이 사내가 약자잖아요, 보면. 그지? 그럼 무조건 연민이고요. 갈게. 한 사내가 사내 동그라미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왔습니다.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 그치? 내리고, 자, 창백해 보여요.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 달빛도 창백해 보여요. 고달픈 산 보이죠?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요. 제자리에 선 채 그 창백한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그 사내, 바로 아비죠?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그러니까 실업, 그러니까 이 아비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뭐죠? 가난이죠. 가난. 자,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자,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 자, 흙바람 거세다 이미지가 오고요. 돌아오는 길 그 희미하고도 창백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 왠지 좀 따뜻해 보여요. 그죠? 그래도 그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집도 좁은데 골목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함께 이 아비는 손잡고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못 가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 이러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다 손잡았는데 아버지의 그림자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인 거죠.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치? 그런 거죠. 그리고 늘 옛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돼요. 옛날의 아버지상은 뭐였냐면, 옛날의 아버지상은 그냥 내가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것만 내가 주는 게 보통 아버지상이어서,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아마 나이도 학생님하고 비슷한, 우리 잠깐 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우리 시대에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서먹해요. 늘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가 좀 서먹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많이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관계가 많아요. 힘들었기 때문에 아비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의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로 힘들게 일했고, 그렇다 보면 자식하고 뭐예요? 같이 놀아줄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젊었을 때는 아빠보다는 엄마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비로소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서먹서먹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늘 아비는, 어떤 가족에 대한 늘 미안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내인데, 가장인데, 그러지 못하는 걸 툭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희덕이 누나. 누나예요? 희덕이 누나입니다. 자, 이 누나. 누나! 자, 거기 보시면, 1번 선지에서 반어가 나오면요. 자, 이건 보지 말라 그랬어요, 쌤이.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반어법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강조법 일종이기 때문에, 자, 1번은 그냥 날리고요. 시간의 변화, 이렇게 나오는 거. 야, 되게 웃기지 않아? 왜? 위에가 역순행이니? 내신에선 그렇게 묻잖아요. 자,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거 평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었어? 시간의 변화. 야, 역순행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돼야만이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역순행은 변하다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는, 이거 여유롭습니까? 이 사람도 되게 여유로워요. 오른쪽에 적으세요. 포용은요, 긍정적 인식입니다. 긍정적 인식. 그러니까 포용은요, 부정적 현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헌 옷가지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긍정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나랑 스타일 안 맞습니다. 자, 그런 거. 힘든 거라고 하는 거죠. 그치?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니들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갑돌이는 말이지, 이렇게 해서 걔네들은 더 힘들어. 걔가 나보다 더 힘들다라는 걸 안다고 해서 나의 힘듦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대화체만. 이 대화체 선지가 이제 왜 나왔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선지는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 대화체 얘기한 게 뭐였어? 경어체가 사용되면 대화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선지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서, 이거 자연 친화입니까? 친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5번 별표 하나 치세요. 동그라미 5번 별표 하나 치십니다. 잘 봐. 왜 이걸 하냐면 내가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요. 친화감, 친밀감. 친화감을,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어느 정도로 친하면 친화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 우리가 친화냐, 친밀이냐, 이걸 구분하는, 이걸 알아야 저 선지를 풀 거 아니야. 내가 늘 얘기했잖아.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다고. 국어는. 선생님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명확해야 돼, 무조건. 선생님이 계속 명확하게 얘기하잖아. 경어체는 대화체야, 명확하게 얘기하죠. 자, 친화, 힌트, 동그라미 5번 선지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 그렇지. 친화감의 기준은요, 거리감이에요. 그래서 거리감이 없으면 친화감이에요. 자, 그럼 보자. 화자와 여승. 거리감은 있니? 거리감이 있어? 그러니까 미워해? 싫어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밑으로 갈게. 자, 여기는 나가 아버지를 싫어해? 거리감이 있니? 너와 나는 거리감이 있어. 이런 거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시에선 이분법으로 생각하셔도 돼. 거리감이 아니면 친화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나왔니? 특히 거기 선지에서 자연친화 뭐 이따위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잘 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건 적지 말고 보세요. 자연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탈속적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탈속적 공간에서는 속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다고요? 그렇지. 거리 단절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자연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친화. 여기서 나온 선지야. 선생님 옛날에 정리해준.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자, 잠깐 쉴게요.